40페이지에 그 지대 이론하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두 개의 이론이 있죠. 지대 이론은 10년 동안 14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나오죠. 그건 한 해에 두 문제씩 나온 때도 10년 중에 4번이나 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41페이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딱 잘 보시죠. 틀린 거. 그리고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다른 말로 뭐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도시 성장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도 10년 동안 8문항이 출제됐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이죠. 이 파트는. 근데 올해 시험에서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문제를 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한 문제를 냈는데 내년에는 각각 따로따로 지대 이론에서도 한 개 정도, 도시 내부 구조론도 한 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부터 서양인들의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주장한 학자와 이론 이름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그냥 뭐 절대지대설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 리카도의 자역지대설 이렇게 이론 이름과 학자 이름을 반드시 매치를 시켜야 돼요. 학자의 이름을 작년에는 달리 틀리게 냈어요. 그게 시험 문제야.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론의 요지는 이론 이름을 음미하면은 이론의 내용이 뭐다는 게 이론 이름 속에 대부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그 속에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지대 이론에서 이제 지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지대. 이 지대하고 지가 용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당연히. 용어부터 이제 구분해 봅니다. 지대는 이렇게 얘기하셨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 이걸 이제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해서 내가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죠. 그럼 내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줘. 그럼 타인이 내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몫이 있죠. 땅 빌려주고 받는 수입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 그게 지대지. 지대인데 그래. 우리가 건물 빌려주고 뭐 받아요? 건물주가 임대료 받지. 건물에서는 임대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토지에서는 임대료라고 하지 않고 지대라고 해요. 임대료나 지대는 같은 말입니다. 이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인이 내 토지를 사용해야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이면 1년 뭐 이렇게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해야만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지나면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지난주 우리 수요공업이론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이 명시되는 개념을 물이 흘러간다. 흐름에 비해서 뭐라 그랬죠? 그걸? 유라이라. 어우, 야, 학습학과가 뛰어나시네요. 맞습니다. 영어로 프로. 이야, 이거 완전히, 야, 이 내년에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전부 다 합격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네. 그죠? 야, 오늘이 12월 3일이죠. 금요일. 지난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했거든. 지금 올해 시험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죠? 내년에는 뭐 불합격자가 없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결승만 하지 않으면 합격합니다. 이제 결승만 하지 않고 진파리 수업만 들으면 합격해 그냥. 그렇게 만들어줘. 근데 오늘 수업을 또 안 오셨네. 저 언니 그 아드님이 경찰이시는 분 오늘 또 왜 안 오셨어? 그죠?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아이고, 그 또 가정방문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하셨다고요? 지난 수요일 날? 왜요? 왜? 왜 결혼하십니까? 진짜 어쩔까? 그술 좀 적게 좀 줄이십시오. 예. 이제 왜 나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술 먹고 담배도 하시더구만. 참네. 그죠? 또 담배도 하시고 뭐 커피도 자주 드시고 그러더만. 저는 커피도 있고 3대 보약이 있잖아요. 술 말고도 담배도 있고 커피도 있고 많은데. 그죠? 취미 활동을 좀 즐기십시오. 취미 활동을.
근데 그 수는 좀 줄이십시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고 막. 그 돈에 많이 드셨잖아요. 그 돈에 많이 드셨잖아요. 참네. 몸에 좋은 거로 좀 드십시오. 홍삼 이제 이런 거 좀. 예? 그왜 쓸데없이 그 드시고 이제 체력 보강하셔가지고 내년 10월까지 버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대는 일정 기간 언제부터 이제 그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거고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대는 유란 개념입니다. 근데 직가는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일정 시점의 토지의 매매 가격, 토지의 가격을 줄인 게 지가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땅값.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토지의 현재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바로 측정이 가능하죠. 일정 시점에서도 그죠? 일정 시점은 정체되어 있는 거니까 저랑 개념이죠. 그래서 지대는 유랑 개념이고 지가는 저랑 개념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받는 토지에 대한 임대로 그걸 바로 지대라고 하고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격을 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대에 관한 이론이 지금 교재에 4개 나와 있을 건데 7개 이론이 있습니다. 7개 이론이 있고 그 중에 6개는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시험은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 이론을 비교해서 내는 게 초점이에요. 자, 이론 이론과 학계 이론을 매치시켜야 된다 그랬다. 첫 번째 지대 이론의 효시가 된 것이 리카도가 주장한 차액지대설. 그러니까 리카도는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마다 차액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차액지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왜 토지마다 똑같은 지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토지마다 다른 차액지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느냐. 이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비옥도의 차이에서 찾았어요. 비옥도의 차이가 차액지대를 발생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비옥도가 높으면 수확량도 많지만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점차 감소해서 수확 체감 법칙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수확량도 많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면 소작자에게 남는 이윤이 적죠. 그 지대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옥도가 전혀 없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 토지를 한계지 또는 생산성이 전혀 없고 비옥도가 없기 때문에 수확량도 산출이 안 된다. 그래서 최열등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인 한계지에는 수확량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리카도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비옥도가 전부 다르단 말이야. 비옥도가 가장 높은 최우등지가 있는가 하면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우등지도 있겠죠. 또 비옥도가 더 떨어지는 열등지도 있어요. 그리고 비옥도가 전혀 없는 최열등지도 있습니다. 이제 최열등지를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토지의 용어에서 이번에는 제가 한계지를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1, 2월 단계에서는 한계지라는 용어도 당연히 배울 겁니다. 생산성이 0인 토지. 그러니까 아무리 농작 활동을 해도 수확량이 없죠. 비옥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없고 생산성이 0인 토지를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는데 이게 토지는 이렇게 비옥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비옥도가 다르니까 수확량도 당연히 달리 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우등지인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에서 1년에 100가마 정도의 수확량이 산출이 된다면 우등지는 그죠? 빨리 드셔요. 빨리 드셔. 드셨어요? 맛있겠어요? 나도 사실 사탕은 좀 먹는데요. 그래? 수업 중에 입에 사탕 넣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게 지금. 우등기는 이제 한 60가마 정도가 산출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열등지 가면 한 20가마 정도밖에 산출이 안 돼요. 근데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없어 수확량이 산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도 달리 징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우등지는 수확량이 높기 때문에 너는 1년에 1,000만 원을 내고 토지를 사용해라. 근데 우등지는 60가마로 줄었잖아요. 그럼 너는 600만 원만 내고 토지를 사용해라. 열등지 가면 수확량이 더 감소했어. 그러니까 200만 원만 내고 토지를 사용해라. 근데 최열등지는 수확량이 없죠.
그럼 소작자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는 토지 이용자가 수확량이 없다면 지대를 지불할 여력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계지에는 수확량이 없으므로 지대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마다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점차 감소해가고 수확 체감법칙이 성립하니까 동일한 지대를 징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마다 지대에 차액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차액지대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바로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옥도가 제조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리카디의 핵심입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이게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고,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자 칼막스 있죠. 이 칼막스는 리카도를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아니 바보야,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를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왜 모든 토지에서 지대는 전부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지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지대는 발생한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 이 토지 소유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대는 토지만 소유한다면 무조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건데, 왜냐? 토지는 대부분 개인들이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치? 개인들이 다 보유하고 있죠. 근데 개인이 이 사유화하고 있는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려면 사용료인 지대부터 지불해야만 남의 토지는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자갈 땅이든 모래 땅이든 진흙벌이든 간에 그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려면 나한테 뭐부터 준다? 지대부터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대는 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기지에서도 그걸 사용하려면 지대부터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기지조차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럼 한기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만 소유한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요거만 하면 지대는 발생하는 거예요. 내 땅을 빌려서 사용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되니까 나한테.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대를 발생하는 원인이니까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지대는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이론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이 세 번째, 아주 또 중요한 학자입니다. 튀넨이 주장한 위치지대설. 위치를 우리가 입지라고도 합니다. 입지나 위치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도 하고요. 튀넨이 이 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술한 논문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이다. 그래서 고립국 이론이라고 돼요. 이 동의어를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입지, 교차, 지대설 하고 나올 때도 있고요. 위치, 지대설로 나오는 해도 있고, 또 한해는 고립국 이론 이렇게도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반드시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튀넨이 위치, 지대설은 농업 입지에 관한 대표적인 농경지 이론이에요. 농업 입지를 대표하는 이론인데, 이 튀넨의 농업 입지에 관한 위치, 지대설을 응용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거기 보시면 도시 내부 구조론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지대 이론하고 도시 내부 구조론 두 개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 앞으로 조금 이따가 나올 도시 내부 구조론은 전부 튀넨의 농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 성장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튀넨의 이 위치지대설이 나머지 입지론의 이론적인 기초를 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튀넨을 입지론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입지론에서는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한 아주 빛나는 학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중요한 학자가 튀넨입니다. 아주 중요한 학자예요. 정말 중요한 학자예요. 근데 이제 튀넨은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봤죠. 그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바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지대도 달라진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한계지는 수송비를 지출하고 나면은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지?
한기지 S지대가 발생하는 걸 입자에 보이는 게 마르크스니까 저게 아주 시험에 중요한 포인트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T네는 이제 농업지대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이 T네의 위치지대설인데 바로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넨이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델로 농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고립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자, 농촌사에도 중심지라는 게 있어요. 농촌사의 중심지는 어디를 뜻할까요? 읍이나 면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뭐 농촌사에 가보셨으면 읍, 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죠? 여기가 중심지인데 농촌사에는 이 읍이나 면이라는 중심지를 기점으로 6개의 농업지대가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되어서 농작활동을 수행해가요. 6개의 농업지대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돼서 농작활동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농업지대가 중심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느냐 먼 거리에 위치하느냐 거기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농업지대에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을 했어. 수확을 했으면 이 농작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읍면으로 이동을 시켜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면 이 농작물을 수송하는데 수송비를 대폭 절감하게 되겠죠. 수송비를 전략을 많이 했으니까 소작되게 윤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대가 높죠. 근데 중심지에서 농업지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농작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작자가 수송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여력이 없죠.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대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농업지대의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지대는 바로 소작자들이 얼마나 수송비를 전략하느냐, 그 수송비를 전략한 값만큼으로 지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대를 수송비 전략분, 수송비를 전략한 값이 바로 지대가 된다. 그래서 지대를 수송비 전략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자, 이 공식 기억합니다. 지대를 산출할 때 지대는, 자, 이 농업지대에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를 했다. 그 매출액이 발생하겠죠. 농작물을 판매하면 매상고, 매출액이 생기잖아요. 그 전체 매상고 매출액에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자, 비료도 주어야 되지, 농약도 뿌려야 되죠, 인부도 써야 되겠죠. 그럼 생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생산비는 지출할 몫이죠, 그죠? 그리고 또 농작물을 수확을 했어. 그럼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럼 뭐 지불해야 돼? 수송비도 지불을 해야 되겠지.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다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다 차감하고 나면 남는 몫이 있어요. 그 남는 몫만큼을 지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차감한 값이라, 전부 빼고 남는 값이 지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연간 매상고가 1억 정도로 고정되어 있어요. 또 생산비가 한 4천만 원 정도로 고정됐다고 가정해봐.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1억하고 4천만 원 정도다. 그럼 농업지대의 거리가 가까워서 수송비를 전략을 하면 지대는 높게 산출되는 거고,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증가하면 지대는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위치에 따른 요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바로 지대가 수송비를 얼마나 전략하느냐, 그게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를 수송비 전략분이다. 이렇게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된다. 이걸 바로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이론하고 또 대비되는 게 네 번째, 아론소가 주장한 입찰지대설.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입찰지대. 입찰이라는 말은 경매 용어죠, 그죠? 경매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제 정의를 하자면 입찰지대는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 이런 뜻이에요.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 이런 뜻인데, 나중에 적어줄게. 지금 적지 마. 적어야 될 게 있어. 그거 적는 거 아니야? 그건 들으면 돼. 가만히 있어. 그게 또 눈에 띈다. 또 뭘 지금 뭐 적으려고 그랬는데요? 다 보인다니까, 알겠어. 그냥 이거는 뭐 12월 쓰고, 그죠? 이번 달 쓰고 다 버릴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항칠해. 낙서해. 팔에 알배겨요. 그런 거 다 적으면. 볼펜 약 따라 먹어. 다 적지 마. 내가 적어야 될 걸 적어줄게. 기본서를 받으면 다 나와요, 또.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이 정도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이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는 거죠. 한정돼 있고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죠. 토지는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양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게 어떤 특성이었지? 답 나왔어 벌써. 부정사. 은정 씨 오늘 뭐 완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왜 그래? 예? 똑똑하게 생겼어. 원래 똑똑하게 생겼는데 다음은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으니까 막 불안해. 잠 올 듯이 이래 해야 됩니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죠? 막한 개라도 더 알려고 하고 이러면 또 하나라도 더 알려주겠죠.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이럴수록 그죠? 이 선생님도 대충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무적이다 아주 보니까요. 내년에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학자 모임이 기대되네요. 벌써부터. 그죠? 어, 수업해야지. 자, 어떤 토지 소유가 이 정도의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무수히 많은 겁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죠? 근데 이 한정된 토지를 모든 이용자에게 다 배분해서 이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응? 그럼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으려면 지대를 제시해야 된단 말이야. 토지 소유에게 내가 당신 토지를 연간 얼마 주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대를 제시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하는 이용자가 경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입찰을 받겠죠. 그죠? 그걸 바로 입찰지대라고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토지에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돼. 그럼 대부분의 토지 이용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대를 제시할 거예요. 그죠? 내가 800만 원 주고 토지를 사용하겠습니다. 950 줄게. 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대를 제시하게 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대는 지불할 수가 없겠죠. 수익이 1,000만 원 예상되는데 1,200만 원 주고 사용할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이거죠. 사이에 고니까 사이코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죠? 사이에 고 있잖아.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수익이 1,000만 원 예상되는데 1,200 주고 토지를 사용할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 한도 내에서 지대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느냐? 1,000만 원까지 지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대는 제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1,000만 원의 지대를 제시한 사람이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입찰을 받는 거야. 그럼 이 토지를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입찰지대다 이 말이야. 아니?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지대. 이걸 입찰지대라고 하는데 정의를 해보자. 입찰지대란 요 단위 면적의 요만큼의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거 이제 적는 거야. 토지 이용자가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토지 임대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경매를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토지 소유에게 지대를 제시해야 돼. 근데 최대한으로 지대를 제시해야만 입찰을 받는 거지. 최소로 지대를 지불해서는 입찰을 받을 수가 없죠.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액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험이 딴 거 안 나와요. 최대라는 용어를 최소로 바꿔서 내. 말이 안 되겠지. 우리 여러분이 경매에서 그죠?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 금액을 가장 높게 최대로 적어 넣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 최소로 금액을 제시해서 입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최소로 고쳤는데 그것도 맞다고 또 동그라미 치고 또 그죠? 그걸 맞다고 동그라미 치고 자기는 맞았다고 좋다고 하고 나와요. 한다 개념도 없는 거지, 그지? 최소인지 최대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데는 안 좋겠죠? 한 시간 내내 최대 최소 시험 문제가 일 나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다 그런 점이면 이게 뭐 시험을 안
아는가 모르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아, 그건 아니죠. 최대하고 최소 자체가 그게 아는가 모르는가 체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고치겠습니까? 고칠 게 이것 말고 뭐 있습니까, 이게? 고칠 단어가 시험에 내면은 단어가 최대를 최소로 고치는 거 말고 고칠 영역이 없잖아, 딴 데에. 이거 고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글자 싸움 하는 게 아니고 이 지문 속에서 고쳐가지고 답으로 요구할 포인트가 여기 외에는 없잖아요, 고칠 게. 그죠? 이걸 낸다면 출제자가 뭐 여러분을 뭐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칠 포인트가 이거 딱 한 개밖에 없는 여기요. 여기를 최소로 고쳐가지고 틀리게 내는 수밖에 없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시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0만 원 수익이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수익 1,000만 원을 전부 지대로 지불한다. 그럼 토지 이용자에게 남는 이윤이 있어 없어요? 없죠, 전혀. 수익을 전부 지대로 지불하니까. 고로 초과이윤이 0.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제지대. 이걸 입찰지대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토지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제지대를 입찰지대라 한다. 이 입찰지대 개념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양이 한정돼 있고요. 도심일수록 지가가 높고 지대도 높아요. 근데 외가로 갈수록 지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대도 점차 감소하는 겁니다. 지가가 높은 지역을 빌려서 사면 높은 임대도 지불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가와 지대는 당연히 비례하겠죠. 근데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업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이 토지를 전부 다 할당받아서 이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 도심에 지대가 가장 높은 이 도심에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을 내. 그럼 도심의 지대가 가장 높은 지역을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아 사용을 하려면 수익이 가장 많이 창출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라야만 차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심의 가장 지대가 높은 지역을 수익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상업이 할당받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을 다시 경매에 붙인다면 이 지역은 이제 상업 다음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해서 상업 다음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입지를 하겠죠. 그래서 주거산업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역을 다시 경매에 붙인다. 그럼 이제는 여기는 상업 주거 다음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해서 상업 주거 다음으로 요 위치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 공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외곽 쪽에 지대가 가장 낮은 지역에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농업이나 뭐 목축업 이런 업종이 입지를 하면서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감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그러면 상업, 주거, 공업, 농업 순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니까. 근데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죠.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지대 곡선이 가장 가파르게 이렇게 위치합니다. 근데 주거산업은 상업보다 좀 낮은 지대를 지불하죠. 지대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해집니다. 공업은 더 낮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지대 곡선이 더 완만해지겠죠. 농업은 가장 낮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지대 곡선이 가장 완만하게 위치합니다. 그럼 자, 이 네 개의 곡선은 이건 상업의 지대 곡선, 이건 주거산업의 지대 곡선, 공업의 지대 곡선, 농업의 지대 곡선이에요. 그죠?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이란 말이야. 이 위치에서는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 요 위치에서는 주거산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또 이 위치에서는 공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이 요 네 개의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한 개로 연결해 보는 거야. 이 산업별 지대 곡선의 가장 높은 상층부를 하나로 연결해 본다. 그러면 상업의 지대 곡선, 주거산업의 지대 곡선, 공업의 지대 곡선, 농업의 지대 곡선 이렇게 해서 상층부에 노란 모양의 포물선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죠? 요 네 개의 곡선은 상업, 주거, 공업, 농업의 지대 곡선을 한 개로 연결한 겁니다. 이 여러 개의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하나로 연결한 이 노란 모양의 상층부의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 입찰지대 곡선 정의를 해.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 이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한 개로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입찰지대 곡선이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 올해 시험에 지문으로 그대로 한 개가 나온 겁니다. 정의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근데 이 입찰지대 곡선이 오른쪽 아랫방에서 우하향하죠.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에요. 우하향합니다. 입찰지대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고. 근데 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느냐?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자, 이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한계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 이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자, 봐요. 이 한계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인데 분모가 커지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커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죠. 분모의 값이 커질수록, 그죠? 분모가 커질수록 값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분자는 커야 되고 분자는 클수록 기울기가 커지죠. 근데 분모가 커지면 기울기는 적어지는 거지.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아, 정말 또 분수 나오니까 또 띵하고 앉았네. 또 봐라. 2분의 1의 값은 얼마? 이 어려운 걸 계산합니까? 그렇게 계산하는데 왜 그래? 그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10분의 값은 얼마인데? 0.1. 그죠? 그럼 봐봐. 분모가 2에서 10으로 커졌어요. 그 값은 0.5에서 0.1로 적어지는 것 아니야. 분모가 커질수록 값이 적어진단 말이야. 그지? 이제 분수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이제 적을 계산해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계산 문제가 적을 계산하는 거야. 딴 게 아니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까지는 다 해요. 나누기를 못 한다니까, 저걸.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분수. 이것만 할 줄 알면 우리 개론 계산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자, 토지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기울기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봐요. 도심일수록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올수록 지가는 점차 하락하죠. 그러면 똑같은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한다고 가져보자.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이 위치는 평당 1,000만 원이니까 한 평밖에 사용을 못해. 그죠? 근데 요 위치는 평당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평 사용할 수 있겠죠. 1,000만 원 가지고. 이 위치 가면 평당 10만 원에. 그럼 100평 사용하겠죠. 이 위치 가면 평당 10,000원이야. 그럼 1,000평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지가는 외곽으로 갈수록 점차 하락하는 거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사용량은 점점 증가해 가겠네요. 지가가 하락하는 만큼 토지 사용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토지 사용량이 증가하면 기울기는 점차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크고 외곽으로 올수록 기울기가 점차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 기울기의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네. 그죠? 자, 입찰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그 이유가 바로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사용량이 증가해서 기울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즉 곡선이 완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입찰지대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입찰지대의 개념, 토지용자가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 한다. 입찰지대 곡선이란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의 상층부를 연결한 곡선입니다.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있잖아. 가장 높은 부분, 그죠? 이 상업의 지대 곡선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여기서 여기 아니야. 주거 산업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여기서 여기 아닙니까? 또 공업의 지대 곡선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네. 그러니까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의 가장 높은 상층부를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하고요. 그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거기까지 원리를 설명해 놓고, 자, 이제 지대 이론을 제가 4개를 소개했어요. 그 이 외에도 파레토가 주장한 경제지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지대. 그리고 마샬이 주장한 준지대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수를 받아서는 이거 다 정리하겠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독점지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는 7개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독점지대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경제지대와 준지대까지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중에 어차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80% 이상은요 지금 정리한 4개의 지론에서 답을 요구합니다. 거의 올해도 요 4개의 이론을 응용해 가지고 지문으로 2개를 등장시켰어요. 자, 지대 이론고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고도 하고요. 도시 성장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해가는가, 그래서 도시 성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 도시 공간 구조론도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와 이론 이름이 매치가 돼야 되고 이론의 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근데 이론의 요지는 이론 이름 속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지대 이론보다 훨씬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번만 들으면 그냥 더 이상 뭐 들을 내용도 없을 정도로 아주 쉬워요. 지대 이론도 7개가 있지만 도시 내부 구조론도 역시 7개가 있습니다. 7개 이론이 있는데 지금 교재에는 3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죠? 3가지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은 3가지 이론, 교재에 나와 있는 3가지 이론에서 99% 답을 요구해요. 나머지 이론은 시험에 등장한 적이 거의 없어. 나중에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요 3개 이론만 비교하면 도시 공간구조론에서 나오는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도시 성장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인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의 조그마한 소도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조그마한 소도시는 도심 한복판에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한 개의 핵이 있습니다. 소도시는 도심 한복판에 뭐 정보, 문화, 유통, 통신, 주거, 상업 할 것 없이 모든 기능이 다 응집된 한 개의 핵이 있어요. 그 하나의 핵, 단핵, 그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도시가 5개의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5개의 동심원 모양을 형성하면서 성장 발달해 간다. 그래서 도시가 성장할 때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니까 이 모양에 착안해서 동심원이라고 한 거죠. 용어 속에 답이 있잖아요. 응? 요 1지구 여기가 이 소도시의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한 개의 핵입니다. 여기를 요 용어 알아야 된다. 중심 업무 지역. 영어로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의 머리 글자를 따서 CB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업무 지역은 소도시의 모든 기능이 다 응집되어 있는 한 개의 핵인데, 여기가 쉽게 표현해서 소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을 뜻합니다. 소도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업지역을 중심 업무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를 전이지역 또는 첨이지대라고도 하고 천이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이지역은 이 소도시에 가장 못 사는 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설렁가를 때 설렁, 빈민촌. 그 시카고 가보면 실제 도심 한복판에 빈민들이 우글우글하게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나와요.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영화 찍은 거 보면 도심 한복판에 막 빈민촌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3지구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이 3지구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도 하고 근로자 주거지대라고도 합니다. 왜 근로자 주거지대를 하느냐? 이거는 공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주거지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4지구가 고소득층 주거지이고, 여기는 고소득층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면서 고급 주택들로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4지구까지가 이제 소도시 경계입니다. 그리고 5지구는 소도시 경계 밖에서 새로 형성되는 교외지역이에요. 교외지역. 근데 이 5지구를 통근지역이라는데, 이 통근지역에서는 이 소도시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층들이 초호화 주택을 지어놓고 도심까지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이라서 통근지역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고소득층하고 부유층들이 외곽 쪽에 입지를 하잖아. 외곽에, 그지? 외곽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야. 근데 빈민들하고 설렁가와 저소득층이 2, 3지역에 입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거 입지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왜 저소득층이 도심에 입지하느냐? 저소득층은
도심일수록 고용기회가 많다며. 고용기회가 많으니까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심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득층,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쾌적성을 추구해 갑니다. 근데 주공간은 도심보다 외곽이 쾌적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고속지일수록 외곽 쪽에 수축 입지를 말한다. 그래서 도심에 저속히 입지하고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저속히 입지, 그리고 쾌적성이 약화된 외곽 쪽에 고속히 입지한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동심의론의 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지구가 어떻게 입지하는가 순서를 모르면 안 되죠. 이 순서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예전에 저 영화배우 중에 배용준 씨라고, 그죠? 지금은 배용준이 잘 안 나오대. 이쁘게 참 멋지게 생긴 영화배우 있었잖아, 그죠? 내가 참 좋아했던 건데, 배용준이가 출연한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캔들. 참 그 좀 성인 영화인데, 근데 이 배용준이가 중전마마를 흠모를 한 거예요. 임금님 와이프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중전마마를 흠모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중전마마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죠? 고백을 했습니다. 중전마마한테. 그래서 중전마마 뿅 갚은 거야, 거기서. 배용준이가 한 말이 있죠.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마님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마님을 흠모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잤나. 진짜 대사에 나와요.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그 대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스캔들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머리글 닫아서 외웁니다. 이렇게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워놔요. 그래야 요 요지를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조금씩 이제 소도시에서 성장을 하죠. 그럼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겨. 그래서 이제 교통축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도로가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 발달하게 되는데, 이 버제스의 이론을 약간 수제해서 나온 게 두 번째 호이트가 주장한 선행 이론입니다. 이 선형이라고 할 때 선자가 푸째 선자라, 푸째 선자이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말은 푸째꼴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 푸째꼴 모양을 매서 성장하니까 푸째 선자를 써서 선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 이론도 이제 소도시니까, 도시는 소도시가 핵은 한 개밖에 없죠. 중심무기제는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발달을 해. 근데 도시가 조금씩 커져가면은 도심부를 기점해서 도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교통축이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교통축이. 이게 교통축이에요. 근데 이 교통노선, 교통망인데, 이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완전한 동심원은 아니야. 동심원에서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을 딱 보니까 부채를 착 이렇게 펼쳤을 때, 부채를 딱 펼쳤을 때 모양과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부채꼴을 이루니까 부채 선자를 써서 선형이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선자가 부채 선자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 부채꼴 모양을 이루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이야. 이게 뭔데 이게? 교통축이란 말이에요. 교통축. 도시가 성장할 때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 발달하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 부채꼴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부채 선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 교통축, 부채꼴, 이게 핵심이 되는 단어죠. 선행이론은. 그리고 이 교통축이, 그죠? 원래 도로는 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도심에서 먼저 도로가 생겨가지고 외곽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야. 외곽에서 도심으로 도로가 생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지? 도심부에서 가장 먼저 도로가 생겨서 외곽으로 확장돼 가죠. 그럼 여기가 지금 도심입니다. 이 교통축이 도심에서 가장 번화가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죠? 이 교통축에 가장 먼저 고소득층이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야. 고소득층이.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반대편에 입지를 해서 주거분리가 야기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도심에, 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누가 입지한다고요? 고속기 입지한다는 거예요. 고속기 선행이론은. 근데 봐봐, 동심의이론은 도심에 누가 입지했어요? 저속기 입지를 했잖아요. 이게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행이론하고 동심의이론 두 개를 가지고 응용해서 낼 때는 당연히 이걸 서로 반대로 내는 거야. 시험의 포인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요 두 이론을 응용해서 나온 게 이제 세 번째, 해리스와 울만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론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다핵심 이론.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모가 된다.
그러면 핵은 한 개가 아니고 소도시일 때는 핵이 하나밖에 없죠. 한 개의 핵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 한 개의 핵이 뭐예요? 이름이 소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한 개의 핵을 뭐라 그랬냐? 이 이름 요 기억하라니까 중심 업무지요. 응? 이걸 기점으로 승량해. 근데 이제 도시가 점점 커져서 대도시로 변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용언에 부도심이 생겨나죠. 부도심이 생겨난단 말이야. 광주도 지금 그죠? 여기 부도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최고 광주에서 최고 번화가는 어디입니까? 최고 도심. 어? 충장로야? 상무지구 그러면 제가 뭐 압니까 모르죠. 그 금남로입니까? 충장로입니까? 거기가요? 충남로가 금남로 금남로하고 충남로 가봤어요. 제가 가보고 양동시장도 가보고 그 대리점 입점시킬 때 그 다니면서 다 입점시키고 옷 갖다 넣어주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장사 안 되면 또 내려와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요. 또 청자켓 입고 청바지 입고 뭐 부츠 신고 이래가지고 골라 3,000원 이렇게 그 특반도 한번 해주고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주 내려왔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과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아마 충정로인가 막 기억이 잘 없어요. 내가 80년대에 한번 내려왔던 건데 이제 걔가 제일 굉장히 좋아했어요. 강주 애가. 그렇게 비웃음을 짓고 그렇습니까? 참네. 비웃지 마라. 그 비웃음을 짓네요. A 웃음을 지어야 되는데 확 비웃음. 예? 진짜 좋아한다 그랬다니까 걔가요. 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 걔 때문에 걔가 좋아해가지고 오빠 걔 오빠라고도 안 했어 그때 형 그랬어요. 여자애가 남자 윗사람을 뭐 부르고 할 때 그죠? 오빠 이렇게 안 하고 형 그랬거든 대학 다닐 때. 형 우리 시골에 한번 가 이러더라고. 어디 광주 가재요. 따라왔어요. 그럼 갔는데 그때 광주에 락키 극장이라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 있었어요. 락키 극장이라고 있었대요. 락키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80년도라니까요. 80년도. 있었어요. 락키 극장. 그 락키 극장 딸이었어요. 그 애가 참네.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진짜 조그매. 근데 극장은 조그만데 그 기억이 락키 극장이지 싶은데. 그, 없었어요? 근데 걔 이름이 은영인데, 걔 이름이 은영이에요. 은영이었는데 전화 안 돼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전화 됩니까 지금? 남 와이프 돼 있는 사람한테 무슨 전화를 합니까 지금? 외간 남자인데. 그때 처음으로 강주를 그때 왔어요. 그 친구 때문에 80년대. 이게 다 핵심이로는 핵이 한 개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로 변모가 되면 중간에 부도심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은 도시는 한 개가 아닌 복수의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복수의 여러 개의 핵이니까 다핵심인호 이렇게 명명을 했죠. 실제 이제 다핵심인호는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죠. 근데 런던은 영국의 수도니까 대도시 아닙니까? 그 런던의 도시구조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이 여러 개로 파생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다핵심인호가 명명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중요 포인트는 이거겠죠. 그럼 왜 도시에 한 개의 핵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핵, 다핵이 성립하는가? 다핵의 성립 요건, 요게 시험 포인트라. 다핵이 왜 성립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똑같은 동종활동끼리는 동종활동간에는 서로 모입니다. 모인다? 집적한다. 집적해서 이익을 추구해가요. 서로 모여서. 근데 서로 다른 이종활동간에는 이해가 상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흩어져. 분산입지한다. 자, 분산입지. 다른 말로 입지의 비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입지의 비양립성이나 분산입지가 같은 말이다. 서로 같은 활동끼리는 모여야 이익이 커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서로 다른 활동끼리는 그죠? 흩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핵이 여러 개로 파생이 되죠. 그리고 또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잖아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은 도심 쪽에서 이렇게 핵을 형성하겠죠. 근데 지대 지불 능력이 없는 그런 업종들은 외곽 쪽에서 핵을 형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핵이 여러 개로 파생이 돼. 또 각 활동마다 요구하는 시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업 활동을 할 때는 뭐 쇼핑센터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할 거고, 주거 활동을 할 때는 주택이라는 시설이, 공업 활동을 할 때는 공장이라는 시설이 필요하겠죠. 농업 활동을 할 때는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 이게 한 장소에 다 같이 입지할 수는 없잖아요. 극장 옆에 비닐하우스 있고 그 옆에 어떻게 공장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흩어져야 돼. 그러니까 핵이 여러 개로 파생되더라. 그래서 이 다핵이 승인하는 요건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이거예요. 동종 활동 간에는 서로 모여서 집적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서로 다른 활동끼리는 분산 입지해. 근데 이걸 반대로 내는 거야. 아니? 다핵심에서 다핵이 승인하는 요인은 동종 활동 간 분산 입지하고,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집적 이익을 추구하므로 다핵이 승계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 이 시험 포인트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만 알면은 이 도시 성장 이론은 아주 쉽게 한계를 득점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 두 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대 이론하고 도시 성장 이론. 각각 한 문제에서 내년에 두 문제까지 예상해야 됩니다. 지대 이론에서는 하나, 도시 성장 이론도 한 개. 내용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용어 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각 이론의 요지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학자 이름하고 이론 이름이 매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차액기대 이렇게 외우지 마. 리카도의 차액기대, 마르크스의 질투시대, 튀넨의 위치지대, 아론소의 입찰지대, 이렇게 해서 이 학자 이름하고 이론 이름을 딱 결부시켜서 한꺼번에 기억을 하셔야 돼. 아셨죠? 작년 시험 문제는 그죠? 튀넨하고 마르크스 요 사람 이름 두 사람을 바꿔서 냈어요. 이게 시험 문제가 딴 게 아니고, 그래서 학자 이름까지도 기억하시라니까. 이 마르크스가 내가 그 막스레는의 공산주의 맞습니다. 제가 아까 공산주의자 칼 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칼 막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입니다. 자, 지대 이론이고, 쉬었다가 상업 이론부터 좀 쉬었다 합니다. 수고했습니다.